눈가에 바르면 아이크림보다 더 효과 좋은 크림을 소개해 주셔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눈 주변에 주름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도 이 눈 주변은 아주 주름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눈꺼풀은 얼굴 피부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예요. 얇으니까 당연히 탄력도 쉽게 떨어지고 잔주름이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눈꺼풀은 삐지선이 적어서 피부도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눈을 맨날 이렇게 깜빡이다 보니까 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부가 접히면서 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눈가, 눈 아래, 눈 앞머리, 이 전체적으로 이 눈 주변들은 항상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집에서만 잘 관리해도 이런 주름들을 상당히 보강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천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먼저 추천하는 성분은 이제 레티노이드. 레티노이드는 이 비타민 A 유도체를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 가장 피부 주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입증된 성분입니다. 다만 이 레티노이드 자체는 원래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눈 주변과 같이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예민할 수 있는 부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사용을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먼저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판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 비판텐 연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보통 기저귀 발진에 쓰는 연고로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제형이 꾸덕하고 굉장히 보습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건조감 해결을 위해서 보습 목적으로 이런 비판텐을 쓰면은 이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비판텐의 주 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면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5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눈가 주변에 쓰기 아주 적합한데요. 다만 제형 자체가 너무 오일리하고 꾸덕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쓰면은 오히려 모공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라든지 비립종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하게 쓰는 거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만약 조금 더 제형이 부드러운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은 덱스판테놀 유효 성분을 포함한 디판테놀 연고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극소량의 평소 사용하던 보습제를 살짝 믹스해서 눈 주변에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성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바르는 보톡스로 유명한 성분인데요. 혹시 바르는 보톡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가 피부과에서 맞는 보톡스만 알고 계시지 사실 바르는 보톡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피부과 시술에서 사용하는 보톡스와 유사한 기전으로 이 눈 주변 근육들의 움직임을 살짝 줄여줘서 이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이 스킨스티컬즈에서 나온 PT옥스 세럼이 있는데요. 다만 이 보톡스의 효과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듯이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의 효과도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냅니다. 근본적으로 피부 탄력이나 건조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이지 영구적인 효과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제품 중에 최고의 한 가지만 꼽으면 레티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레티놀 고수들이 주름, 모공, 탄력, 기미까지 해결하는 레티놀 활용법이 있다고요? 요새는 레티놀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안 쓰면 손해라고 부를 정도로 레티놀 정말 좋고 정말 유명한 성분인데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피부 주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랜 역사가 입증된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인증하고 있죠. 이 레티놀은 피부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피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이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또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이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각질 세포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죽은 각질 세포, 묵은 세포들이 빨리 탈락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결이 더 매끈해지고 지저분한 각질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피부 전반적인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다 주죠. 게다가 피지선의 활성도를 조절하거나 이 막혀있는 모공을 열음으로써 여드름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방미인 같은 레티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면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레티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용할 때 이 몇 가지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레티놀은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개봉하고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 절반 이하로 효능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레티놀은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봉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이내에 한 통을 다 쓰라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아껴 쓴다고 좋지 않습니다. 아껴 쓰면 오히려 변질만 되고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도 너무 노화가 진행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20대 중후반부터 어느 정도 노화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면은요, 심한 자극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레티놀로 인한 피부 자극,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서는 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면 레티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티놀 부작용으로 피부가 민감해지고 또 피부 노화가 더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처음에는 이 저농도,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피부가 자극되지 않도록 사용을 하다가 피부가 점점점 적응을 하면 점차적으로 농도를 높이고 사용 빈도도 늘리고 용량도 늘리면서 점점점 원하는 효과를 얻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에 내가 스스로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피부에서는요, 최대한 저농도 저용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보습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피부에 좋은 성분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비타민 C나 이 아하, 바하와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자, 이런 성분들은 레티놀처럼 어느 정도 피부 자극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성분들을 쓰거나 이러한 성분들을 같이 레티놀과 병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만큼 피부 자극감이 중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오랫동안 비타민 C나 이 아하, 바하를 꾸준히 사용해서 이미 피부 상태가 다 적응된 분들이라면 이 레티놀도 같이 병행해도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같은 날 병행하기보다는 꼭 사용을 하고 싶다면 다른 날 번갈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응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티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욕심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자국도 없고 써보니까 효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좀 더 아쉬워. 더 강한 효과를 원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레티놀보다 더 강한 종류의 레티노이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장품 성분으로는 이제 레티놀보다 조금 더 강한 성분이고요. 또 그보다 강한 성분으로는 이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트리파로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치게 강력한 성분일 수 있어서 이제 화장품보다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효능은 좋지만 이러한 성분들은 보다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강한 성분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시작은 레티놀부터 시작하고 괜찮으면 점진적으로 더 강한 성분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성분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바쿠치올은 이제 천연 레티놀로 광고를 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사실 레티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성분입니다. 다만 레티놀과 효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천연 레티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포를 재생시키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걸 자극하고 또 색소 침착도 줄여드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는데요. 다만 그 효능의 정도는 레티놀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레티놀에 비해서 자극감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레티놀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레티놀만 사용하면 피부가 뒤집혀서 내가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그 대안으로서 이 바쿠치올 성분을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애초에 레티놀
레티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바쿠치올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얼굴 주름을 쫙 펴는 바세린 사용 꿀팁이 4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셀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바셀린의 핵심은 이 수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보습에는 2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세안 후에 이 10초 안에 얼굴이 당기는 이유는 수분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줄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세린은 피부 위에 랩을 씌우듯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가득 수분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피부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건조한 상태를 그대로 봉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 다음 기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세린은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너지 조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수분크림 또는 재생크림과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재생크림을 먼저 덧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이런 제품을 쓰는 건데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레티놀은 자극이 강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쓰면 오히려 레티놀 흡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절대로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레티놀에 적응된 분들도 소량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국소 부위에 그리고 전체를 적용하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면 비판텐 연고와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겁니다. 특히 겨울처럼 추위로 인해서 피부가 심하게 갈라졌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이 바로 이 비판텐 연고와 바셀린입니다. 비판텐은 스테로이드가 없고 연고로 피부가 재생되고 그다음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비판텐만 발라도 피부 재생이 되고 그 위에 바셀린을 덮어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손이나 뭐 발꿈치 그다음에 팔꿈치 심하게 갈라진 피부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 됩니다. 마지막 조합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과식초 희석액과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식초를 물과 약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갑지 않을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셀린으로 덮어주면 피부에 이 pH 산도 유지와 그 다음에 각질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방법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세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주름 개선과 노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꿀조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위를 바셀린으로 지켜준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겨울철의 피부 관리는 거의 절반 이상 성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 조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크림, 뭐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수분제, 그 다음에 레티놀,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그 다음에 비타민 B3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달팽이 점액 등이 있습니다. 레티놀이 흔히들 피부 관리에 혁명적인 성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걸 잘 쓰면 기미나 잡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피부에 흡수되면 레티노산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 개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요. 피부 세포의 이 턴오버, 그러니까 때처럼 떨어지고 새로 생기는 이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서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새로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더불어서 피부 톤도 밝아져요. 또한 새로 피부가 생길 때 콜라겐이 생성이 촉진이 되고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이 좋아집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름이 개선됩니다. 이게 레티놀이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불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모공도 축소시켜주고 각질은 제거해주고 모공 벽은 좀 두껍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공이 훨씬 더 작아 보이게 되죠. 또한
색소에 대해서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 제거를 촉진해서 기미, 잡티, 여드름 자국 등을 조금 옅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면 바셀린과 레티놀만 정말 무식하게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홈 디바이스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제품들을 쓰면 정말 피부과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가 있나요? 정말 요새는 이 홈 디바이스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중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홈 디바이스가 나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홈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데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홈 디바이스가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부과 시술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홈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뭐 출력값이라든지 피부 속 침투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데일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에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성은 높이고 효과는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꼭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약하게 완만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로 나온 LED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연구에서는 염증도 완화시키고 여드름도 개선하고 이 톤도 개선한다는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단 이런 연구 결과들은 증상의 아주 초기나 아주 경미한 증상에 이제 국한된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이런 LED 제조 회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전류나 적출력 고주파의 경우에도 실제로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탄력감이 올라가거나 붓기가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고 나니까 피부가 진짜 좋아졌네. 그렇지만 이런 효과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이고 정말로 장기적인 콜라겐 재생을 유의미하게 유도할 만큼의 에너지 값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 이러한 홈 디바이스가 아무 효과가 없다, 피부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부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유도할 만큼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꾸준히 우리가 피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의 이 보조 효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이 피부과 시술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고요.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면 그 효과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거나 이 보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만약 눈에 띌 만큼의 주름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흉터, 색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애초에 홈 디바이스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피부과적 치료를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선크림 발랐으면 세안 어떻게 하시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중 세안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만 봐도 SNS만 봐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선크림 발랐으면 이중 세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중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더 망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중 세안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꼭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크림의 종류나 사용 환경, 또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언제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느냐? 먼저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우리 선크림에 이 워터프루프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있죠. 자, 이런 제품들에는 물에 잘 씻기지 않는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기름막을 형성하면서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물에 잘 씻기지 않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는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세안이 필요하겠죠. 또 워터프루프라고 적혀 있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정이 잘 되지 않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 그리고 필름 형성제, 그리고 왁스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성분들이 우리 선크림의 성분표 앞쪽에 한 2개 이상 위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꼭 이중 세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크업 했을 때도 당연히 이중세안이 필요하겠죠. 메이크업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성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실리콘 베이스 프라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색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일리하고 굉장히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까지 했다면 당연히 이중세안을 해야 됩니다. 또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에서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이런 오일들 또 피지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야지 여드름의 유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세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성 민감성 피부. 이중세안을 할수록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고 더 건조해지거나 더 민감할 수 있는 피부에서는 단일 세안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선크림을 발랐는데 단일 세안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크림이 잘 지워지는 제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성 민감성 피부에서 단일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잘 지워지는 이지워시 타입의 선크림을 평소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 선크림이 잘 안 지워지는 선크림을 발랐다라고 한다면 이중 세안을 하되 이때는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과 같이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서 지워낼 수 있는 타입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 종류에 따라서도 이중세안 여부가 달라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중세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유기자차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돼서 피부 안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성분들을 말하고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서 얇게 코팅을 해서 자외선 자체를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자차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클렌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유기자차의 피부 침투는 일부 성분에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피부 속으로 침투됐다면 사실 그것은 클렌징으로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클렌징이란 것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지 피부 속에 이미 침투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클렌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 종류에 따라서 클렌징 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워터프루프 성분이라든지 지용성 보조 성분의 존재에 따라서 이중세안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분표를 보고 이 주의해야 될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꼭 이중세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 선크림의 클렌징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 무기자차나 유기자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분표 안에 들어있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필름유라든지 왁스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비싼 아이크림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보실 때 굳이 비싼 거 안 써도 아이크림보다 주름 펴는 효과가 가장 좋은 가성비 크림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가성비라고 따지면 저는 레티놀과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눈가는 자극이나 농도에 특히 민감해서 먼저 저농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레티놀 눈가를 제가 사용 팁을 드리면 저녁에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아주 소량 찍듯이 바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2주에는 주 2회 정도만 바르시고 이후에 자극이 없다가 확인되고 내 피부가 적응이 됐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매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바름 사용을 증가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충분한 보습, 즉 바셀린으로 덮고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아침에 활동을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인데요. 흔히들 최근에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는 어떤 성분이냐? 근육 수축 관련된 신호를 완화하게 줄여줘서 표정주름, 특히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있죠? 이걸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보톡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레티놀보다 얘가 훨씬 더 순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면
탄력이라던가 표정 주름들을 훨씬 부드럽게 관리하는 용도로 너무나 적합합니다.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사용 팁을 말씀드리면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눈가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건조한 타입이다 하시면 수분크림이나 이런 레이어링, 수분크림과 그 다음에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레티놀 쓰는 날에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좀 더 순한 펩타이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레티놀은 저녁에 같이 덧바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름 개선 효과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면 레티놀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야 난 조금 민감한 피부야 해서 자극이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좀 장기적으로 탄력을 관리하고 싶어 이러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쪽이 더 눈가에 무난한 성분입니다. 자기 전 10분만 투자해서 피부를 살리는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낮에 생활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입장에서는 자는 시간이 이 피부가 회복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부는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보습에 대해서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이 피부에 생기는 염증도 예방해 줄 수 있고 또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뭐 세안하고 이제 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보습제를 바를 때는 특히 자기 전에는 보습제 양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자는 동안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바르되,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요. 발라줄 때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가볍고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바르는 보습제의 추천 성분으로는요, 히알루론산, 이 글리세린, 이 두 가지는 이제 수분제로서 피부의 어떤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과 같은 수분제 성분, 또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다고 알려진 이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들, 뭐 세라마이드, 지방산, 뭐 콜레스테롤, 뭐 판테놀과 같은 성분들, 그리고 피부 유사 지질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스코알란, 이런 성분들이 이 자기 전에 바르면 아주 용이한 보습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피부 타입별로 본다면 뭐 건성이라든지 민감성 피부는 항상 피부가 예민하고 항상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이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제를 함유한 앰플이나 에센스를 사용을 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이제 피부 장벽 크림을 듬뿍 발라서 이중 보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반면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또 자기 전에 수분 크림을 열심히 바른다, 자기 전에 또 보습제 열심히 바른다고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트러블이 막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non comedogenic 그리고 오일 프리, 이렇게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산뜻하고 부드러운 약간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 보습제로 마무리해서 트러블이 안 올라오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기본적인 관리만 실천을 해도 사실 자는 동안 피부가 충분히 잘 회복되고 피부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나는 여기에 욕심이 더 난다, 나는 좀 더 스페셜한 관리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몇 가지 성분들을 더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가 있죠.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로 기본적으로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한다고 알려진 성분인데요. 여드름도 사실 좋아지게 만들고 색소도 도움이 되고 모공도 줄이고 피부 결까지 매끄럽게 만드는 정말 올인원 성분 같은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노이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 등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순서대로 효능은 점차 강해지지만 또 그만큼 자극감도 심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강한 자극을 가진 성분을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순한 성분부터 저용량, 저빈도를 시작해서 피부가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뒤에 피부의 효능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고용량, 고빈도로 증량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분 중에서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있는데요. 피부가 조금 더 민감한 편이고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기 조금 꺼려진다거나 조금 부작용을 겪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성분입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피지도 조절하고 항염 작용도 있고 색소도 좀 조절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조나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2에서 5% 정도의 농도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고 평소에 레티노이드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레티노이드와도 병행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미 잡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엇인가요?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기미 때문에 피부과도 많이 찾아가시고 그런데 기미는 사실 홈케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홈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과 시술의 효과가 엄청 떨어지고요. 재발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홈케어에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정말 기미는 홈케어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심지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할수록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특히 기미 환자는 실제로 연구상에서도 피부 장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항상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또 지방산 이런 세콜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평상시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성분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인 레티놀은 각질 세포에 들어있는 멜라닌이 쉽게 탈락되어 깨끗해지도록 도와주고요. 또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멜라닌 색소가 이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해서 더 색깔이 진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C인 아스코빅 애시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 티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이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주죠.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기미 관리 용도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전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 또 오후에는 레티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아주 용이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자극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성분이라 피부 자극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기미가 너무 심해. 뭔가 기미를 예방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뭔가 집에서 기미를 직접적으로 지우고 싶어. 그런 분들은 기미 연고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미 연고 성분 중에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현존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미 치료 성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티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는 도미나 크림, 멜라토닌 크림, 멜라논 크림 등이 있고요. 또 하나 성분으로는 시스테아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글루타치온 유도체로 이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으로는 이 시스페라 크림이 대표적이죠. 또 하나 트라넥삼사는 원래 지혈제 성분이지만 염증과 혈관 신생인자 억제를 통해서 이 기미를 개선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TARX 크림, 트란시노 크림 등이 있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기미 개선 효과를 원한다면 집에서 이러한 연고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크림이 노화를 늦춰주는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하셨는데 효과적인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네, 선크림은 바르는 것만큼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무슨 이중세안법 이런 게 정답처럼 알려 있는데 이 세안법은 오히려 깨끗하게 선크림은 지울 수 있지만 피부 장벽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노화의 이게 80%가 생활 표정 때문인데 너무 내가 빡빡 노폐물을 없앤다고 강하게 이중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수분 보습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피부는 마르게 되고 그러면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서 탈수가 생기고 이게 표정 주름으로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법도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바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세안도 중요하지만 세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습과 그 다음에 보습을 유지하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했을 때 훨씬 더 노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 사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크림은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먼저 화학적으로 내 피부에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 얘네는 피부에 하얗게 생기는 백탁이라는 현상이 없이 얼굴에 색감 변화 없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얗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발라라,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나의 피부 타입과도 상관이 있어요. 내가 모공이 너무 막히는 게 답답한 것 같다 이러면 백탁 현상이 있는 그런 선크림을 발랐을 때 답답하고 내가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화학적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발라야 돼요 하시는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초 화장 그다음에 색조 화장을 다 했는데 어떻게 발라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팩트나 쿠션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더 바르시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로 더 바르시면 자외선 차단을 100% 할 수 있습니다. 왜 2시간에 한 번씩이에요 하시면 밖에 나가자마자 발라놓은 이런 제품들은 숨 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내가 땀이 나고 하면서 다 2시간 정도 지나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분, 나는 집 밖에 안 나갈 텐데 집 안에 있는데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지금 집 안에서 불 켜고 사용하는 이런 형광등 그 다음에 LED 등에서도 자외선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생활하실 게 아니라면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을 때 추후에 내가 어떻게 제거를 하고 세안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백탁 현상이 있는 이런 선크림들은 내 모공을 막아서 피부에 숨쉬는 이런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세안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피부는 오히려 더 말라버려요. 그래서 내 피부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그 수분이 다시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깔아주는 보습제까지도 해주셔야 완벽한 선크림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